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고 있는 그 곡괭이 산을 며칠 안에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시설을 미군이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논란이고, 그리고 이제 곡괭이 산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곡괭이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딘지 뭔지 이런 부분도 좀 오늘 좀 상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앞으로 많이 나올 그 뉴스를 들으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곡괭이산 그게 이제 뭔지 어딘지 그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곡괭이산이라는 것은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당연히 이제 직역해서 한 말이죠. 영어로는 픽엑스 마운틴이라고 하죠. 픽엑스. 여러분 곡괭이는 다 아시죠? 이제 전에 공사장에서 땅을 파거나 산에 가서 무슨 땅을 파거나 할 때 곡괭이. 곡괭이가 이제 영어로는 픽엑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뒤에 곡괭이 산이라고 이제 마운틴을 붙이는 건데, 이곳은 이란 중부에 있는 핵심 핵시설인 나탄즈 근처에 있는 중요한 이란의 지하 요새화 핵시설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게 있다는 것이죠. 이 곡괭이산이라는 것은 무슨 대형 산맥까지는 아니어도요, 상당히 큰 규모의 큰 산입니다. 이 페르시아 말로는 이제 그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쿠에 콜랑 가즐라라고 부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은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쿠에 콜랑 가즐라라고 하는데요. 이를 또 영어로 번역을 하면 요게 픽엑스 마운틴입니다. 요걸 또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곡괭이산입니다. 이란 말을 영어를 한국말로 해서 이제 곡괭이산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이 이곳을 공격하려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곳이 이란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지하 깊은 곳의 요새화 핵시설입니다. 이란은 과거 미국의 공식으로부터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탄즈 인근 산악지대에 깊은 곳에 이제 새로운 시설을 계속 건립해 왔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하를 파면 이 위에 이만큼 높은 그 산은 그야말로 이만큼 덮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폭격을 하더라도 그만큼 좀 덮개가 두터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산을 하는 거죠. 똑같이 100m를 파서 지하로 내려가더라도 평평한 지상에서 100m를 파면 그야말로 100m밖에 안 되는데, 이 높은 산 속으로 100m를 파면 이 산까지 덮어지니까 1500, 1600m 지하, 그렇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산 지하로 이제 핵시설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핵시설이 지하 100m 이상으로 파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00m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속으로.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곳이냐. 두 번째, 이곳이 이제 핵심 시설, 핵 관련 핵심 시설이 그 안에 다 이란이 이쪽으로 옮겨놨다, 이전해놨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란이 기존에 지상 또는 지하 등등에 분산되어 있던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이 깊은 산속 지하 시설로, 소위 곡괭이산 지하 시설로 이동시켰다라는 분석입니다. 요건 이제 어디서 분석한 정보냐 하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분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보내준 거예요. 미국이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일단 이스라엘의 말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타격 후보지로 계속 이것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곡괭이산의 현재 상태를 좀 볼게요. 유엔 원자력 기구의 사찰이 여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핵시설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일단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실제 완공되어서 가동 중인지, 그 안에서 뭔가 가동 중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위성 사진 같은 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쪽에서 지속적인 터널 굴착 작업 또는 무슨 어떤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한 어떤 작업, 무언가 들락날락하는 작업, 이런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포착됐습니다. 단 그게 이제 공사를 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것인지, 공사는 분명한데 이곳에 핵시설이 있다,
핵 장비를 글로 다 옮겼다라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왜? 다 비밀리에 몰래 깜깜한 야심한 밤에 완전히 시커먼 그 포장재로 다 이게 감춰서 들어갔기 때문에 무언가가 들락날락 하는 건 보였지만 또 무언가가 굴착기가 들어가서 땅을 파고 이런 거는 확인이 됐지만 그 안에 정말 뭐가 있는지까지는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위성사진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의회 내에서도 미국에서도 정말 그곳에 그 뭐 핵시설이 있는 건 확실하냐 뭐 이런 그 질문들이 의회 의원들 사이에 뭐 엊그제도 뭐 국방부 장관 상대로 강력하게 이제 질문이 계속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뭐 제대로 된 답변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일단 그 핵시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미국의 공격이 있을 때 과연 그렇다면 미국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 곡괭이산에 대한 그 미국의 공격이 완전하게 성공을 거두고 이란의 핵 능력을 완벽하게 제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또는 좀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가 좀 다수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그 지하 깊이의 한계 때문입니다. 앞서 내가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그랬죠. 지하 100m 이하로 또는 그러니까 100m 이하라 그래야 되나 100m 이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100m보다 더 깊게 땅을 파고 들어갔다라는 그 100m 이제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갖고 있는 그 폭탄이 있죠.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폭탄 벙커버스터. 네, 지하 깊은 곳에 그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제 벙커버스터인데 벙커버스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폭탄은 단단한 흙이나 무슨 바위 같은 것도 60m 이상 뚫고 내려가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60m라고 그랬죠. 네. 아까 제가 잘 기억해 놓으세요라는 숫자는 100m였죠. 네. 바로 이 숫자의 차이입니다. 곡괭이산의 깊이는 산속, 지하 최소 100m 이상까지 파내려가서 핵시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이 벙커버스터의 최대 그 능력치는 60m까지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합니다. 거기서 뚫고 들어갈 때까지 폭발을 안 해요. 근데 한 60m까지 뚫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60m 정도까지는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그보다 훨씬 깊은 100m 그 이상 되는 깊은 곳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0m냐 100m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벙커버스터 지하 깊이의 한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를 잘 알고 있는 미 군 당국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개의 벙커버스터를 똑같은 것으로 연속적으로 투하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들어가서 60m 파고 그 바로 이어서 또 하나가 똑같지만 정교하게 똑같지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나더 60m를 또 팔 수 있다면 100m 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판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뭐 이제 아이디어지 이게 뭐 입증된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벽한 파괴를 보장하기는 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또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하 깊숙이까지 못 내려가서 괴멸을 시키지 못할 바에야 다른 방법도 있다. 그게 뭐냐? 이제 우회 타격이라는 전략인데 뭐냐? 산을 이렇게 관통하는 대신에 터널 입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터널 입구를 그러니까 완전히 뭐 웬만큼 굴착기가 와서 해도 팔 수 없도록 완전히 터널 입구를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 또 하나는 환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아무리 지하 밑에 있다 하더라도 뭐 숨도 쉬어야 되고 공기를 좀 빨아들여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무슨 그 작업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작업도 하고 뭐 하려면 당연히 공기가 필요하죠. 근데 인위적으로 공기를 넣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중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환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런 환기 시스템을 정밀한 위성 사진으로 찾아내가지고 환기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방법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잘 찾아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시설에서 바로 전력망이잖아요. 전기가 공급이 빵빵하게 돼야 그 안에서도 뭐 냉각기를 돌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전력망 시스템을 괴멸시켜버리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중에 어떤 걸로 시도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미리 절대 말할 이유가 없죠.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또는 뭐 다른 표현으로 뭐 며칠간이라고 며칠 안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며칠 안에 매우 강력하게 곡괭이산을 타격할 것이다 라고 강경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형적 방어력이 뛰어나고 또 워낙 뭐 견고하고 해서 군사적으로의 성공 여부 가능성은 여전히 뭐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군은 한번 경험이 있죠. 지난해 6월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곡괭이산은 아니지만 포르도,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등에 있는 그 이란 핵시설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곳에 대한 폭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벙커버스터 14발을 가져가서 이제 폭격을 했는데요. 뭐 완전한 성공이다라는 평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폭격 있은 며칠 뒤에 심각한 파괴를 우리는 입혔다라고 말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최소한 2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우리는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전문가들은 완벽한 성공을 못했구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좀 보태서 좀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괴멸시켰다면 완전히 괴멸시켰다, 100% 괴멸시켰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또는 그 이상 핵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지연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완벽하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솔직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런 그 폭격을 했습니다마는 완벽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란은 그때 따끔 효과를 본 겁니다. 이렇게 막 벙커버스터로 때리는구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포르도, 이스파한, 또 어디죠? 나잔 이쪽에 그 세 곳에 있는 그 시설을 지금 얘기하는 곡괭이산 쪽으로 다 옮겨놨다라는 것이죠. 왜? 곡괭이산이라는 게 제일 산도 크고 지하도 제일 깊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이곳으로 다 이제 옮겨놨다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괭이산을 이제 폭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폭격하겠다라는 그 곡괭이산은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보다도 훨씬 높은 산이에요. 한 1608 이상 되는 높이의 산입니다. 그 산에 또 100m 이상 파서 내려갔으니까 이만큼 두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6월에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곡괭이산이 워낙 두껍고 높은 산이어서 그만큼 폭격의 효과를 얻기 힘들다라는 곡괭이산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공격이 과연 일단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도 이제 궁금하고요. 있게 된다면 과연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앞서 제가 다 설명드렸죠. 뭐 2개를 연속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입구를 붕괴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전력망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갈지 이런 방식 요것도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하시는데 관전 포인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란의 그 곡괭이산 과연 실제 미국이 폭격할까? 두 번째 한다면 언제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냥 미국의 그 뉴스 나올 때 미국이 곡괭이산을 폭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란의 어디를 폭격했나 보다. 뭐 이렇게까지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고 도저히 상상을 못 합니다.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행운이신 겁니다. 이 영상을 지금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래?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뉴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한 줄 뉴스를 듣고는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전하는 많은 분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 줄로 전했거나 아니면 다루지 않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한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뉴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좀 경천동지할 그런 뉴스인데요. 무슨 뉴스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핵 협정에 사인을 했다. 핵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뉴스입니다. 한 줄 뉴스예요. 자,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뉴스입니다. 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라면서 뭐 곡괭이산 말씀드린 그 곡괭이산이라는 그 타겟까지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그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핵협정
사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어제 체결한 그 원자력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뭐 발효 당연히 되죠. 근데 시행될 경우에 사인을 했으니까 뭐 협정 발효는 됐습니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행이 될 경우에 중동 정세에 정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제 협정은 뭐냐면요. 123 협정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뭐 US 사우디 협정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구글 같은 데서 아마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US 사우디아라비아 1, 2, 3 Agreement라고 한번 구글에 찾아보시면 뉴스가 쫙 나올 겁니다. 미국 뉴스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뉴스는 이 소식을 의미 있게 이렇게 다루는 뉴스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US 사우디아라비아 1, 2, 3 협정. 근데 왜 1, 2, 3 협정이냐면요. 미국의 그 원자력법 123조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이나 원자력을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약간 좀 반대되는 거죠. 네.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사우디만 예외를 둔 거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요번에. 그래서 그 법에 대한 그 예외를 사우디에게 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부각시키기 위해서 1, 2, 3 협정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차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핵무기 자체 생산 능력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우려되고 걱정되고 그런 겁니다. 원자력과 핵은 한 끗 차이죠. 근데 뭐 그 원자력 협정이긴 한데 뭐 전력망 생산을 위해서 원자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그 생산, 개발, 수입, 뭐 채굴 다 할 수 있도록 미국이 권한을 다 줬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 미국의 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 왜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사인한 게 아니라 에너지부 장관이 가서 사인했느냐? 네, 요거는 이제 핵 협정이 아니고 원자력 협정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협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이 만나서 어제 협정에 사인했어요. 네. 이란은 핵시설을 우리가 폭격하겠다라고 미국이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미국이 바로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핵무기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그 원자력의 열쇠를 쥐어준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이중잣대 같은 거죠. 그런데 마침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사인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등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는 그 안전핀을 미국이 안전핀을 제거하고 준 거예요. 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죠. 안전핀이라는 거 뭐예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뭐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나 사찰 하에서 뭐든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안전핀이었는데 뭐 그런 감시나 사찰 같은 거 다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핀을 빼고 준 겁니다. 연방정부 어제 그 발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2년간의 공동 연구에서 상업적인 타당성이 입증된다라는 전제하에, 요게 이제 중요해요. 뭐 상업적으로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사우디가 자국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채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우라늄 농축도 사우디가 직접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물론 전제가 하나 있죠. 나름대로 연방정부는 그게 안전핀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전제는 뭐 사실 별건 아니에요.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그냥 2년 동안 같이 이제 연구했는데 미국에서 봤을 때, 이거 상업적으로 말 되네. 그래. 석유 부어서 전기 생산하는 것보다는 원자력으로 상업적으로 말이 되네라고 입증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자력이 당연히 상업적으로 입증이 되죠.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원자력이 당연히 값이 싸죠. 경제적으로 싸죠. 단 조금 위험하니까 안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냥 그런 거죠. 뭐 경제적으로 입증되는 건 뭐 100이면 100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미리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안전핀을 빼고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반 국민들은 미국에서 또 이렇게 짧게 보도되는 내용만 보고는 또는 요 짧은 한두 마디만 듣고는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그 연방 헌법 123조가 그거라고 핵물질의 어떤 직접 개발이나 농축 이런 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요게 이제 123조인데 요거에 대한 예외를 해줘서 US 사우디아라비아 원투쓰리 협정. 아, 그런데 안전핀을 뽑아서 사우디한테 주면서 이거 위험하니까 잘 다뤄야 돼. 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지금 우려가 곳곳에서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죠. 자, 미국과 사우디는 이번 협정이 핵무기 개발로, 사우디의 핵무기 개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이란이 뭐 때린다고 맨날 그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능하다기만 하면 또 미국이 오케이만 해준다면 핵무기 갖고 싶은 중동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죠. 뭐 남는 게 돈밖에 없는데 뭐 돈을 주고 살아도 사오고 싶을 정도인데 사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까지 할 수 있다니 이건 뭐 얼마든지 사우디아라비아는 할 겁니다. 네, 안전핀만 없다면.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데 이제 핵을 갖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 사우디가 갖는 것도 걱정이지만 사우디는 또 이제 미국하고 뭐 협정에 사인을 했으니까 뭐 미국 말을 잘 듣는다. 뭐 미국과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전제하에 사우디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뭐 이집트, 튀르키예 뭐 이런 나라들을 비롯한 주변의 각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너도 나도 핵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들에게 못 갖게 할 만한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뭐 이란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이란은 뭐 예를 들어서 불량 국가, 무슨 국가, 그 위험한 국가, 뭐 전 세계가 다 인정하니까 못 갖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집트나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은 뭐 미국이 불량국가라고 해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 튀르키예나 뭐 이집트 같은 나라를 무슨 불량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야 사우디도 갔는데 우리도 가져야 되겠어 할 때 미국이 못 갖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중동 지역에 핵 도미노가 있는 거죠. 핵무기를 갖게 되는 나라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핵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동 지역에 그 나라들이 줄줄이 핵무기를 다 갖게 된다면 저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또 한국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몇 개 나라들이 줄줄이 갖게 됐다. 이거하고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중동 지역의 그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졌다? 이건 인류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겁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란에 대해서 핵 프로그램 폐기, 또 핵물질을 다 갖다 다른 나라에서 반출해라. 그리고 우리 미국이 너희 걸 갖고 오겠다. 미국한테 내놔라. 뭐 이렇게 요구하면서 지금 5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반대로 이런 걸 허가해주는 이중잣대를 댔다라는 그런 지적이 이제 나중에 미국에게 부메랑으로 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서 매우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도대체 뭘 위해서 사우디와 이런 협정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서 뭐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이득이 당연히 뭐 있습니다. 당연히 계산을 했죠. 경제적인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큽니다. 뭐냐, 원자력 사업, 사우디아라비아가 할 원전 사업을 미국이 독점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원자력 기업이 솔직히 뭐 많지는 않아요. 네.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 원자력 한수원이라 그러죠. 한국 수자원 원자력 개발원인가? 뭐 그래서 줄여서 한수원이라 그러는데 그 한수원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도 미국보다 한 수 위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뭐 체코인가 폴란드인가 어디서 이제 그 원자력 원자력 그 기계 설비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뭐 한국이 미국과 같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비딩하고 경쟁하고 그러는데 한국이 다 따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 그 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따낼 계약 규모가 이제 벌써부터 이제 따다다다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한 수십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맺은 협정, 원투쓰리 협정의 유효기간이 for 30 years, 3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 웨스팅하우스가 30년 동안 그 지속적으로 얻게 될 그 수익은 얼마냐 따져보니까 그건 한 수백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 네. 물론 적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력으로 봤을 때 뭐 몇십억 불, 몇백억 불 사실은 지금 이란 전쟁 하는 데 있어서 뭐 650억 달러를 썼니, 더 썼니 뭐 그러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미국 경제력으로 봤을 때 몇십억 아니라 몇백억 정도의 돈은 사실은 뭐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규모예요. 그런데 과연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정말 핵 개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넘겨주는 정도의 협정을 맺을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웨스팅하우스라는 일개 기업에게는 도움이 될지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 나라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협정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협정 어제 맺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 사인을 막 하고 아직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 분석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한 줄로 지나갈 수 있는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영상 보면 아마 이거 깊이 있게 얘기하는데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매우 주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길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란 쪽에 하나만 좀 보고 돌아오겠는데요. 이 만만한 나라만 골라서 때리는 강약, 약강, 이란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약, 약강이 뭐냐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강, 약한 자에게 강한 뭐 그런 겁니다. 전형적인 비굴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미국과 이란의 그 휴전 국면이 지금 파국을 맞은 가운데 이란의 그 보복 화력이 친미 아랍국,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에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여기만 때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중동 작전의 핵심 거점 중에 만만한 나라들만 때리는 강약, 약강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쿠웨이트의 경우에 이란 전쟁 개전 이후에 이란으로부터 초창기에는 크게 이렇게 보복 공격을 많이 안 당했어요. 쿠웨이트도 미국 기지 있지만 뭐 미사일 뭐 한두 개 떨어지고 뭐 요런 정도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사일이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퍼붓는 그런 아주 집중적인 보복 공격이 쿠웨이트에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의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한 1,400개 정도 미사일을 두드러 맞았어요.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죠. 미사일하고 드론하고 합쳐서.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떠오르는 피해 나라가 이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배치한 곳은 바레인입니다. 그 바레인에 있는 이 앞서 말씀드린 미 해군 5함대 사령부 여기도 또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망자도 요르단 바레인에서 나오고 막 그랬었죠. 미군 희생자. 그런데 반면에 다른 주변 국가들은 미군 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이들 세 나라보다는 훨씬 좀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공격을 훨씬 좀 덜 받고 있어요.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말씀드렸던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다면 왜 이들만 요즘 갑자기 이란이 두드러 팰까요? 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체 군사력이 미미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 미국의 공격을 받은 후에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그 후에 후폭풍을 좀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복할 국가를 좀 선별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집중적인 보복 공격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이제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은 이란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르단의 경우에 이란의 공격을 받았더라도 좀 떨어져 있는, 꽤 좀 거리가 있게 떨어져 있는 그 이란의 본토를 향해서 타격할 그 정도의 미사일 전력은 없습니다. 요르단이.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아니까 그냥 갖다 때리는 거예요. 네. 이래서 정말 자주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 대목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윤 어게인이 아니고 트럼프 어게인 관련된 소식을 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주 예비선거가 어제 있었는데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 예비선거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공화당 내의 최종 후보, 또 민주당 내의 최종 후보를 뽑기 위해서 공화당은 공화당 내에서 이제
선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후보를 뽑죠. 이제 그게 이제 예비 선거인데 프라이머리.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정 선거론에 동조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줄줄이 선택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됐다, 네, 당선됐다, 뭐 여하튼 어떤 표현으로든 승리했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주에서 주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치루어진 공화당 내 그 예비 선거에서 앤디 빅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빅스 의원은 얼마나 승리했냐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73.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이 정도의 격차는 애리조나주 선거 역사상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앤디 빅스는 올 11월 중간 선거에서 현직인 민주당 주지사 케리 홉스 주지사와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공화당의 최종 주자로서. 앤디 빅스는 그런데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고요. 또 강경한 마가 활동가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그 대통령 선거 결과 그 선거가 조작됐다.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라고 믿는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이기도 합니다. 빅스 의원 외에도 이 부정선거론을 믿는 여러 후보가 어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줄줄이 승리를 했어요. 자,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 공화당 최종 후보로는 워런 피터슨이라는 주 상원의원이 뽑혔는데 그는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2021년에 그 마리코파 카운티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FBI에 자료를 넘긴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리조나주 국무장관 공화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알렉산더 콜로딘이라는 주 하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변호사 시절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는 상당 부분 이제 허위 주장으로 밝혀져서 이 변호사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런 강경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으니까 변호사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나 변호사 안 해갖고 정계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마가 지지 세력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주 하원의원에 당선됐는데 요번에 이제 주 국무장관에 이제 나갔는데 이게 또 된 거예요. 공화당 내에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에서 이처럼 공화당 내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공화당 최종 후보로 줄줄이 이제 승리를 함으로써 애리조나 주에서 윤어게인 같은 트어게인인가요? 네, 트럼프 어게인 그 분위기가 아주 최근에 나오고 있다. 네,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진단 같은 농담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네, 한국어 발음 연습하시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진담 같은 농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한 7, 8년 전에 한국에서 그 젊은 친구들 그 남자 가수 한 명, 여자 가수 한 명이 같이 부른 노래에 나오는 대사예요. 네. 뭐라 그러더라? 뭐 애인인 듯 애인 아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따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조지아주의 고등학교를 찾아서 학생들과 그 만난 자리에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 온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028년 그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같은 농담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뭐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웃기도 하고 와 하고 함성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농담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방 헌법에는 대통령의 2번을 초과해서 선출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선 출마는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끔가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3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이처럼 뼈 있는 농담을 자꾸 하면서 지지층을 자꾸 이제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지 이제 자꾸 뭐 일깨워주려고 하는 건지 여하튼 결집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런 뼈 있는 농담을 잊을만 하면 자꾸 던집니다. 강성 지지층 속에서도요 또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진담 같은 농담 그런 말을 던진 트럼프 대통령. 어제 학생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자 이제 곧바로 이란 관련 이슈로 이제 화제를 돌리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서 연설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나서는 이제 조지아주의 공화당 후보들을 다 연단에 불러서 일일이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공화당 보수 성향의 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대표적인 민주당 주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합주예요. 네, 어쩔 때는 공화당이 이기고 어쩔 때는 민주당이 이기고 하는데 그 이길 때도 그 표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아주 적은 표차로 승패가 이제 갈리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조지아주인데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요 바이든 후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졌을 때 바이든이 이겼을 때 그때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49.5%를 득표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트럼프는 49.3%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0.2% 포인트로 바이든의 승리가 조지아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득표차가 워낙 근소했던 탓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곳에 이제 어제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한 번 더 나가려고 왔어라고 얘기를 한 그런 농담 같은 진담 같은 농담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그나저나 이 남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잡아온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금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하긴 하죠. 가끔 어느 순간 뉴스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내년 6월 1일 본격 시작된다. 라고 어제 공표가 나왔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어제 열린 그 재판 전 협의에서 불법 약물 및 그 테러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을 내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가서 우리가 잡아온 게 올해 1월이잖아요. 1월 달에 가서 체포해 왔는데 재판은 내년 6월에 하게 된다? 아니 도대체 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이 같은 그 우리들의 생각을 그 헬러스타인 판사는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사건의 그 본 재판 일정을 지금부터도 약 한 10개월 뒤로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사건이 워낙 이례적인 데다가 당연히 이례적이죠. 다른 나라 대통령을 미국에 가서 잡았으니까 사건이 워낙 이례적인 데다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두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납치됐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은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있고 또 미국이 자신을 잡아온 것도 감금 불법 납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클리어 돼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두로 측 변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가 수반으로서 면책 특권의 적용을 받는다라면서 이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런 법적 용어가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죠. 이제 재판 소송을 각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각하라는 것은 판사가 쫙 봤더니 이거는 재판을 열 필요가 없어 또는 이거는 재판을 열 만큼의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럴 때 재판을 열 수가 없다라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일종의 뭐 기각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그런 걸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각시켜달라, 각하시켜달라라는 걸 마두로 변호인 측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헬러스타인 판사는 그렇다면 좋다. 오는 11월 마두로 대통령 측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 우선 심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우선 심리라는 게 앞서 이제 헬러스타인 판사가 얘기했던 이 사건은 재판을 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법적 쟁점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심리. 네. 그 우선 심리를 통해서 이게 재판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나 이제 그걸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11월 달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두로 전 대통령은 어제 이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서 스페니시 통역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제공되는 헤드폰을 끼고 통역을 들으면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 듣고 구치소로 다시 또 이송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네, 현장에 있는 그 기록원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기자들에게 배포합니다. 그래서 사진 못 찍고요. 뭐 사진 같은 거 못 찍고 뭐 카메라도 당연히 못 들어갔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은 없고요. 현장에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었다가 아니라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